나보고 기생충이라고? 기생충이라고? 이 기생충 같은 여자야. 그날 흥건한 김치 국물이 무릎을 적시는 순간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이대로 여기서 무너질 줄 알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던 내가 반지하 월세방 곰팡이 냄새를 맡고 있다니. 여러분, 세상은 몰랐지만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진짜 여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여성의 숨겨진 인생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0평 펜트하우스, 통유리 창 너머로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서영숙은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몸을 기대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강남의 풍경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느껴지던 순간이었어요. 오늘도 그녀의 하루는 완벽했습니다. 아침 9시 청담동 고급 호텔 사우나에서 전신 피부 관리를 받았고요. 점심에는 단골 오마카세 레스토랑에서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즐겼죠. 입에서 사르르 녹는 도로 참치의 부드러운 식감, 코끝을 간지리는 섬세한 와사비 향. 그 모든 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서영숙의 삶은 누가 봐도 완벽했어요. 친정 아버지가 평생 일군 30억의 유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성실한 남편, 명문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두 딸, 그리고 건강하신 어머니까지. 그녀는 한 번도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카드를 긁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백화점 VIP 라운지는 그녀의 제2거실이나 다름없었죠. 비슷한 수준의 사모님들과 모여 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자식 자랑, 남편 자랑, 해외여행 자랑을 늘어놓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서영숙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우아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흘러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변화의 조짐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귀가한 남편 최성훈의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조심스럽게 인감도장을 빌려달라고 했죠. 회사 자금 융통 때문이라는 짧은 설명과 함께요. 서영숙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고 사업하는 사람이 자금 문제로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녀는 흔쾌히 서재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부부간의 신뢰 그리고 20년 동안 쌓아온 안정감이 그녀를 방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후로도 남편은 가끔씩 인감도장을 빌려갔고 서영숙은 별다른 의심 없이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징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죠. 술 냄새도 예전보다 짙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이상한 전화가 걸려온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자신의 명의로 2억 원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그리고 이자 납입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다음 달에 바로 갚을 거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그 다음 달이 와도 대출금은 갚아지지 않았어요. 진실이 드러난 건
어느 날 새벽 4시였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순간 서영숙은 술에 완전히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남편을 봤어요. 시뻘겋게 충혈된 눈, 입에서 진동하는 구역질 나는 술 냄새.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발목을 움켜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는 50대 중년 남자의 모습은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한 번만 더 해달라는 남편의 애원에 서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세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도박? 남편 최성우는 2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강원도 카지노에서 가볍게 시작했다가 점점 더 큰 돈을 걸었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던 거예요. 회사 자금을 끌어다 썼고 그것도 모자라 서영숙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주었던 인감도장으로 말이죠. 얼마나 잃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80억이었습니다. 80억? 그 숫자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서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죠.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우리 집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울부짖었지만 술에 취한 남편은 헛웃음만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영숙의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은행 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압구정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고 상가 건물이 압류되었죠. 남편 명의 아파트는 물론이고 회사 자산까지 모두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현관 초인종이 시끄럽게 울렸어요. 문을 열자마자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죠. 이미 도망간 남편 대신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귀중품을 찾아 헤맸어요. 이탈리아제 수입 가구, 어머니가 물려준 앤틱 그릇들, 딸들의 피아노까지 집안의 모든 것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건 우리 아빠 유품이라고요. 울부짖으며 가로막으려던 서영숙을 한 남자가 거칠게 밀쳐냈어요. 바닥에 나동그라진 그녀의 팔꿈치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옆방에서 이 광경을 보던 80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죠. 응급실로 실려간 어머니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충격으로 뇌졸중이 왔고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서영숙은 무너져 내렸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고 땅이 쩍 갈라져서 자신을 시커먼 지옥 구렁텅이로 집어삼키는 기분이었죠.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30억의 유산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고 그녀에게 남은 건 빚더미와 아픈 어머니 그리고 앞날이 막막한 두 딸뿐이었어요. 서영숙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을 통해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었고 최성훈이라는 이름과 완전히 연을 끊었죠. 하지만 빚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도망치듯 서영숙은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월세방으로 숨어들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좁디 좁은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사 짐을 옮기던 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지는 습기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손만 대면 물기가 배어나왔습니다.
창문은 작아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창밖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고요. 밤이 되자 더욱 끔찍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싱크대 배수구에서 시커먼 바퀴벌레가 기어 올라왔고 창문 밖 골목에서는 취객들의 고성 방가가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오물 냄새와 소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영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주처럼 자랐습니다. 고생이라곤 모르고 살았죠. 그런 그녀가 이제는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수면제를 모을까? 그냥 한강에 뛰어들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좁은 방 한켠에서 잠든 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울다 잠들었는지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영수가 배고파? 밥 줘. 그때 서영숙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툭! 눈물이 손등으로 떨어졌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새끼들, 우리 엄마 배는 채워놓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이제 가장이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포기할 수 없는 가장이었죠. 독한 마음이 그제야 생겼습니다. 밑바닥이면 어때요? 여기서 기어 올라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강남 사모님에서 반지하 월세방으로 추락한 서영숙, 하지만 그녀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맞이한 첫 아침은 잔인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눈을 뜬 서영숙은 천장의 곰팡이 얼룩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꿈이길 바랐지만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이것이 현실임을 일깨웠습니다. 통장 잔고 80만 원, 이번 달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건 고작 40만 원뿐이었죠.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경력이라곤 강남 사모님이 전부인 여자를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서영숙은 벼룩시장 신문을 이 잡듯이 뒤지며 전화를 돌렸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43번이나 거절당한 끝에 겨우 면접 기회를 얻었어요. 동네 시장통 반찬가게 막고을이었죠. 첫 출근 날 서영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는 아침 7시에 문을 열지만 준비는 6시부터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선배 아주머니 앞에는 산더미 같은 무가 쌓여 있었어요. 1cm 정사각형으로 똑같은 크기로 썰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칼이 건네졌습니다. 서영숙은 평생 이렇게 큰 칼을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을 썰기 시작했는데 칼날이 미끄러지면서 왼손 검지를 깊게 베었죠. 선홍빛 피가 철철 흘러내리며 순식간에 도마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선배 아주머니의 혀를 차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어요. 칼 쓸 줄도 모르면서 왜 반찬 가게를 지원했냐는 핀잔이었죠. 점심시간에는 뜨거운 튀김기 앞에서 야채 튀김을 만들다가 펄펄 끓는 기름이 튀어올라 팔뚝을 덮쳤습니다. 살이 익는 냄새와 함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왔어요. 빨갛게 수포가 올라온 팔뚝을 찬물에 담그며 서영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부서질 듯 힘든 건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서영숙을 볼 때마다
혀를 쯧쯧 차며 고생 모르고 산티 좀 그만 내라고 돈 벌러 왔으면 밥값은 해야 한다고 면박을 줬어요. 다른 직원들도 쉬는 시간에 구석에 모여 앉아 킥킥거렸죠. 저 아줌마 진짜 답답하다는 무 하나 제대로 못 선다는 수군거림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 달간의 수습 기간을 마치고 받은 첫 월급은 180만 원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영숙은 봉투를 뜯어 돈을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월세 40만 원, 쌀 20만 원, 어머니 병원비 30만 원, 딸들 학원비. 아무리 아껴도 빠듯했죠. 그런데도 서영숙은 마트에 가서 딸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샀어요. 저녁상에 구워진 고기를 올려놓자 딸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영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다음 날부터 서영숙은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4시 30분에 일어났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했죠. 집에서는 감자를 사다가 밤마다 칼질을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손목이 욱신거려도 멈추지 않았어요. 3개월이 흘렀을 때 매니저가 서영숙을 불렀습니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통보였어요. 월급도 220만 원으로 올린다고 했죠. 서영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 몰랐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서영숙이 깍두기 양념을 버무리다가 실수로 고춧가루통을 엎질렀어요. 바닥에 쏟아진 빨간 가루가 사방에 흩어졌죠. 매니저가 달려와서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료를 얼마나 낭비하냐고,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나가라고 호통을 쳤어요. 일주일 후에는 김치를 담그다가 소금 양을 잘못 맞춰서 배추 100포기가 통째로 버려졌습니다. 서영숙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월급에서 깎아도 좋으니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매니저는 냉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영숙은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6개월 동안 악착같이 버텨온 일터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곳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울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서영숙의 등 뒤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역시 강남 사모님 출신은 안 된다는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살던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냐는 비아냥이었죠. 해고 통보를 받은 그날 저녁, 서영숙은 멍한 상태로 가게 뒤편 창고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출근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이번 달 월세는 아직 내지 못한 상태였죠. 집주인에게서는 독촉 문자가 이틀에 한 번씩 날아왔습니다. 손에 든 걸레질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내일 당장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데 반찬 가게에서마저 잘리는 사람을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가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끼리 다투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점점 커지는 고함 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듯한 지긋지긋해서 치가 떨리는 그 목소리였죠. 아, 서영숙, 서영숙이 어디 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최성훈, 전 남편이었어요. 창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비틀거리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붉게 충혈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차림.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였죠. 제발 저리 가달라고, 제발 사라져달라고 속으로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그녀를 본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창고 쪽을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썩은 술 냄새가 멀리서부터 진동했어요. 담배 냄새와 뒤섞인 그 악취는 서영숙에게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도박장에서 돌아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던 그날 밤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최성훈의 손이 그녀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서영숙은 뒤로 휘청거렸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그는 그녀를 가게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서영숙은 질질 끌려갔죠. 그의 입에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부부가 의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혼자 도망쳐서 편하게 사냐고 고함을 질렀어요. 서영숙의 귀가 따가울 정도로 거친 말들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최성우는 서영숙의 앞치마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그날 받은 일당 5만 원이 들어 있었죠.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반찬통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김치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깻잎 장아찌가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이혼이 뭐가 중요해?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기생충 같은 여자가. 기생충? 그 단어가 서영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라는 걸 온 세상에 알리는 것 같았어요.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비웃는 듯한 시선, 불편해하는 시선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무슨 사연이래. 남편이 도박으로 재산 날렸다던데 불쌍하긴 하네. 하지만 불쌍하다는 말도 서영숙에겐 상처였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구경거리가 되는 게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구석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는 소리와 함께였죠. 어떤 놈이 감히 내 건물에서 행패야.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주 할머니였어요. 평소 말씀도 없으시고 무표정하게 식사만 하고 가시던 그 할머니가 지금은 서리빨 같은 기세로 서 계셨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빛이 형형하게 번뜩였죠.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어요.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습니다. 당장 손을 놓으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내 가게 물건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뼈다귀를 추려버릴 거라고 하셨죠. 섬뜩한 협박이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최성우는 주춤거렸습니다. 술 기운이 좀 깬 듯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욕설을 중얼거리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최성훈이 사라지고 나서야 서영숙은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를 짓눌렀죠. 주변을 둘러보니 가게는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빨간 김칫국물이 흥건했고 깨진 반찬통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매니저가 깊은 한숨을 쉬며 서영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서 여사님, 안 그래도 해고하려 했는데 이런 소란까지. 더 볼 것도 없네요. 가게 이미지 다 망쳤어요. 당장 나가주세요. 오늘 일당은 없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잘리면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죠? 엄마 약은? 쌀독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서영숙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고 이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죠. 그녀는 매니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매니저님. 흥건한 김칫국물이 무릎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바지를 타고 스며들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월급 반으로 깎으셔도 좋으니 시키는 거 군말 없이 다 할 테니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도도했던 강남 사모님 서영숙은 죽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닥에 무릎 꿇고 애원하는 여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서영숙에게는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반찬가게 사장이 나타났어요. 60대 후반의 사장은 팔짱을 낀 채 엉망이 된 가게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은 서영숙을 한참 동안 응시했어요. 딱 한 번만 기회 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여기 남아서 냉장고에 있는 악성 재고들로 신메뉴 하나 만들어 봐요. 그게 내일 손님들 입맛 잡으면 채용 유지해 줄게요. 못하면 그땐 진짜 끝이에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짐 싸서 나가야 해요. 가느다란 동아줄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간신히 잡은 마지막 기회였죠. 서영숙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텅 빈 가게에 서영숙만 남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이 말한 악성 재고들이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묵은지 한 통, 푹 익어서 쉬어버린 묵은지였습니다. 자투리 돼지고기 한 봉지, 비계가 너무 많아서 아무도 사가지 않은 부위였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서영숙은 재료들을 꺼내놓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걸로 뭘 만들란 말인가요? 주저앉고 싶었지만 앉을 수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아침 7시 9시간이 남았습니다. 9시간 안에 기적을 만들어내야 했어요. 서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머릿속을 비우려 애썼습니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친정 아버지가 계셨던 식탁, 저녁 시간이면 아버지는 소주 한 잔을 하시며 묵은지 찜을 드셨죠. 이 맛이야. 묵은지는 이렇게 해야 제맛이 나지. 엄마는 묵은지의 쿰쿰한 냄새를 잡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쓰셨어요.
쌀뜨물에 묵은지를 씻어 짠맛을 빼고 돼지고기는 쌀뜨물에 삶아 잡내를 제거했죠. 재래식 된장 한 스푼을 넣어 깊은 맛을 냈고 마지막에는 듬뿍 짠 들기름과 청양고추를 넣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영숙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즉시 움직였습니다. 가게 구석에서 쌀을 찾아 물에 씻었어요. 쌀뜨물을 큰 대야에 받아두고 묵은지를 담갔습니다. 돼지고기도 쌀뜨물에 넣고 삶기 시작했죠. 밤 12시가 넘어가자 가게 밖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영숙은 홀로 주방에서 요리에 몰두했어요. 묵은지를 물기를 짜서 썰고 삶은 돼지고기를 한 입 크기로 잘랐습니다. 큰 솥에 재료들을 넣고 물을 부었죠. 재래식 된장을 한 스푼 넣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새벽 2시 서영숙은 솥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이는 게 중요했어요. 졸음이 밀려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1시간마다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처음엔 심심했다가 점점 깊어지는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마지막 재료를 넣었습니다. 들기름을 듬뿍 넣자 고소한 냄새가 확 피어올랐어요. 청양고추도 썰어서 넣었죠. 매콤한 향이 더해지면서 요리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새벽 5시 불을 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바로 이 맛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먹었던 그 맛,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그 맛, 우리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행복하게 웃던 그때의 맛이었죠. 아침 7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과 매니저가 들어와 밤새 작업한 서영숙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이 시식 코너로 다가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매니저도 맛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어요. 시식을 한 손님들은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완전 옛날 맛이라고, 엄마가 해주던 맛이라고 감탄했죠.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묵은지 찜 하나로 기사회생한 서영숙,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묵은지 찜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아침 8시도 되기 전에 준비한 첫 번째 솥이 완판되었어요. 점심시간에는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물론이고 출근길 직장인들까지 들러서 한 통씩 사갔죠. 손님들의 찬사가 쏟아졌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고, 우리 남편이 밥 2공기 뚝딱 먹었다고, 내일도 꼭 나와달라고 말했습니다. SNS에는 맛집 인증샷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동네 맘카페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서영숙은 주방에서 쉴 틈 없이 묵은지 찜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때가 되자 재료가 완전히 동났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할 무렵 사장이 서영숙을 불렀어요. 오늘부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월급도 올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서영숙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계신 건물주 할머니였습니다. 평소에도 매일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오래 머무르셨어요. 묵묵히 차를 마시며 서영숙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죠.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 땀을 닦으며 잠시 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폐점 시간이 다가오자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잠깐, 할머니의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좀 따라오게. 명령조였지만 위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느낌이었죠. 서영숙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따라 건물 뒤편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서영숙도 감히 먼저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부신 조명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서영숙의 숨이 멎었어요. 거실은 상상 이상으로 넓고 화려했습니다. 바닥에는 이탈리아산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빌딩 불빛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죠. 서영숙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림을 느꼈어요. 1년 전만 해도 자신도 이런 곳에서 살았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는 이보다 더 넓고 화려했죠. 하지만 지금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대비가 너무나 극명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서영숙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몸을 잔뜩 움츠린 채였죠. 할머니는 직접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향기로운 녹차였어요. 고급 찻잔에 담긴 차는 옅은 연두빛으로 빛났습니다. 입안에 부드럽고 깊은 맛이 퍼졌어요. 평생 마셔본 차 중에서 가장 좋은 차였죠. 할머니는 한참 동안 서영숙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예리했지만 차갑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자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 묵은지 맛은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던 바로 그 맛이라고 하셨어요. 요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더라고. 요즘 세상에 그런 깊은 맛을 내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옆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두툼한 검은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서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자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대충 봐도 몇 천만 원은 되어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1억 원이 넘을 수도 있었죠.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억이라고, 현금 1억 원이라고요. 서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가 무릎 위로 떨어질 뻔했어요. 반지하 월세방에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사는 그녀에게 1억 원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자네만의 가게를 차리게. 할머니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내 건물 1층에 제일 목 좋은 자리가 비어 있다고 거길 주겠다고 하셨어요. 임대료는 1년간 안 받을 거라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1억 원의 임대료 면제, 인테리어 비용 지원까지. 이건 사실상 사업을 거저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영숙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1년 안에 이 투자금의 2배를 갚지 못하면 평생 입주가정부로 일하게 된다고, 월급 없이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똥오줌 받아내고 밥 차리고 청소하고 죽을 때까지 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년 안에 2억을 만들지 못하면 평생을 할머니의 가정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였죠. 서영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억 원으로 가게를 차려서 1년 만에 순수익 2억을 만든다? 요식업은 성공률이 낮기로 유명했어요. 10개 중 8개는 망한다는 통계도 있었죠. 더구나 서영숙은 장사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겨우 3개월 일해본 게 전부였어요. 실패하면 평생 자유를 잃는 겁니다. 다시는 딸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어머니를 돌볼 수도 없게 되는 거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재촉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차를 마시며 서영숙의 대답을 기다리셨죠. 서영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거절해야 했어요. 너무 위험한 도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목소리였어요. 반찬 가게 직원으로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악착같이 모아봐야 반지하 월세방을 벗어나기 힘들었죠. 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수도 없고 어머니를 좋은 병원에 모실 수도 없었어요. 서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웅크리고 자는 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친구들과 달리 좋은 옷도 못 입고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는 딸들, 엄마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었죠.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좁은 방 한 구석에 누워 배고프다고만 반복하시는 어머니, 예전에는 그렇게 우아하고 품이 있으셨던 분이 이제는 자식도 못 알아보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거친 손, 수척한 얼굴, 푸석해진 피부. 50대 중반의 나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평생 이렇게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서영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2배 아니 3배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나약함 대신 서리빨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절박함에서 나온 도끼였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날카로운 결기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빙긋이 웃으셨습니다. 냉정했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각오가 대단하다고, 평생 사람 보는 눈은 틀린 적이 없다고, 자네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테이블 서랍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계약서였습니다. 서영숙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금 1억 원, 1년간 임대료 면제,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 지원, 그리고 1년 후 원금의 2배인 2억 원 상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실패 시 조항에는 서영숙이 할머니의 전속 가정부로 평생 고용되며 급여는 없고 숙식만 제공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일방적인 계약서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유리한 조건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서영숙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각 장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서영숙,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죠. 마지막 글자를 쓰는 순간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공하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거나 두 가지 길만 남았죠. 서영숙은 검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1억 원의 무게가 아니라 가족의 미래가 담긴 무게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봉투를 꽉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서영숙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제가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할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영숙의 걸음걸이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았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앞을 보며 걸었죠. 반지하 월세방 문을 열자 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서영숙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큰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엄마가 꼭 너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라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갔습니다. 곧 좋은 병원으로 모실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냉장고에는 우유 한 팩과 김치만 덩그러니 있었죠. 이제 달라진다고 다짐했습니다. 검은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서영숙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가게 이름은 뭘로 할까? 메뉴는 어떻게 구성할까? 인테리어는 어떤 스타일로 할까? 하지만 두려움도 컸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50대 중반의 나이에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묵은지 찜 하나로 가게의 매출을 3배나 올린 사람이 자신이었습니다. 하룻밤 만에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이 자신이었죠. 나한테는 재능이 있다고, 음식을 만드는 재능,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재능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죠. 서영숙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의 이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수척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파이팅, 서영숙 할 수 있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새벽 7시 건물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서영숙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지난 1년간 절망과 고통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 감정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반드시 성공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1억 원을 손에 쥔 서영숙,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할머니가 안내한 가게 자리는 정말 최고의 입지였습니다. 건물 1층 모퉁이,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50평 규모의 공간이었어요. 큰 통유리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닿는 위치였죠. 주변에는 오피스 빌딩과 아파트 단지가 빼곡했습니다. 서영숙은 텅 빈 매장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미래가 그려졌어요. 저기에는 진열장을, 여기에는 주방을, 창가에는 손님들이 앉을 테이블을 배치하면 어떨까 상상했죠. 완벽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영숙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게 컨셉을 정하는 것이었어요. 밤새 노트를 펴고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반찬을 파는 가게로는 경쟁력이 없었어요. 시장에는 이미 수많은 반찬 가게들이 있었으니까요. 묵은지 찜으로 성공한 경험이 힌트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건 엄마의 손맛, 집밥의 따뜻함, 옛날의 그 맛이었죠. 펜을 들어 노트에 적었습니다. 서영숙의 진심 밥상 마이너스 엄마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집밥의 맛을 되찾아드립니다. 슬로건이 정해지자 나머지는 술술 풀렸습니다. 모든 반찬은 100% 국내산 재료만 사용하고 화학 조미료는 일체 쓰지 않기로 했어요. 대량 생산이 아니라 매일 아침 필요한 만큼만 만드는 소량 생산 방식을 택했죠. 가격은 일반 반찬 가게보다 30% 정도 비싸게 책정했지만 그만큼 품질로 승부하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의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영숙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명확하게 전달했어요. 화려하거나 세련된 것보다 따뜻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벽은 연한 크림색으로, 바닥은 원목 마루로, 조명은 따뜻한 전구색으로 선택했어요. 허가를 받으러 구청과 보건소를 오갔습니다. 식품 영업허가, 위생교육이수, 보건증 발급. 처음 해보는 일들이라 하나하나가 낯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하지만 굴욕적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신의 가게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 가락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매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가장 신선한 채소를 골랐어요. 배추, 무, 파, 마늘.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으며 최상품만 골라냈죠. 대량으로 구매하니 가격 흥정도 가능했습니다. 상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좋은 관계를 맺어두면 더 좋은 재료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는 양념 배합 연습을 했습니다.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의 비율을 조금씩 바꿔가며 최적의 맛을 찾았어요.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손목이 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주 후 드디어 가게가 완성되었습니다. 서영숙의 진심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렸어요. 단정하고 따뜻한 느낌의 글씨체였죠. 유리창에는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집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픈날 아침 5시 서영숙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과연 손님이 올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갈까 걱정되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오픈 시간이었어요. 오픈 팻말을 문에 걸고 심호흡을 깊이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8시 30분, 9시 30분 시간이 흘러도 문을 여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서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안 들어오지? 가격이 비싸서일까? 10시가 넘어서야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진열장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가격표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는 질문에 좋은 재료만 사용해서 그렇다고 설명했지만 할머니는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가셨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서영숙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너무 비싸게 책정한 걸까? 후회가 밀려왔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진열장을 둘러보더니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반찬 다 수제냐고, 조미료 안 들어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여성의 눈이 반짝였어요. 묵은지 찜이랑 김치 한 통씩 달라고 했습니다. 첫 판매였습니다. 45,000원, 첫 매출이었어요. 숫자는 작았지만 서영숙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인정해 준 거였으니까요. 이틀째, 사흘째도 비슷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30만 원 선이었어요.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죠. 하지만 서영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고 가게로 돌아와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날 왔던 그 젊은 여성이 친구 2명과 함께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여기 진짜 맛있다고, 우리 남편이 완전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3명은 한 아름씩 반찬을 샀어요. 그날 매출은 50만 원을 넘었습니다. SNS를 통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후기들이 올라왔어요. 진짜 엄마 손맛이라고, 화학 조미료 안 쓴다는 게 맛에서 느껴진다고,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 있다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2주째에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었고 3주째에는 150만 원, 한 달째에는 200만 원을 기록했어요. 손님이 늘어나면서 서영숙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뽑기로 했어요. 2명의 아주머니를 채용했습니다. 50대 초반의 김 선생과 40대 후반의 박 선생이었죠. 서영숙은 그들에게 레시피를 가르치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 우리 가족에게 먹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2개월째 김치가 예상보다 빨리 익어버렸어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발효 속도가 빨라진 거였죠. 서영숙은 과감하게 50만 원어치의 김치를 버렸습니다. 직원들이 아까워하며 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신용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4개월째에는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난다고 좀 쉬라고 말했죠. 하지만 사흘 만에 퇴원해서 다시 가게로 갔습니다. 쉴 수 없었어요. 가게를 닫을 수도 손님들을 실망시킬 수도 없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어요. 평일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월 매출은 5천만 원을 넘어섰고 6개월 동안 모은 돈은 9천만 원이었죠. 목표인 2억 원에는 아직 멀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홈쇼핑 채널의 식품 MD였어요. 명함을 건네며 홈쇼핑 런칭에 관심 있냐고 물었습니다. SNS에서 입소문난 맛집들을 리서치하다가 여기를 알게 되었다고 직접 와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말했어요. 특히 묵은지 찜이 대박일 것 같다고 홈쇼핑에 딱 맞는 아이템이라고 했죠. 홈쇼핑? 전국에 자신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성공하면 매출을 몇 배로 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 위험도 컸어요. 준비하려면 큰 비용이 들었고 실패하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손해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물었어요. 무슨 고민 있냐고요. 홈쇼핑 제안을 받았다고 말하자 큰딸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다 해냈잖냐고 말했어요. 딸의 눈빛에는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서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 없다고요. 다음 날 MD에게 연락했습니다. 하겠다고요. 홈쇼핑 방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야 했어요. HACCP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공장을 임대해서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직접 공장에 가서 작업자들을 교육했어요. 양념 비율, 조리 온도, 숙성 시간 등을 세세하게 알려줬죠. 샘플을 만들어 맛을 보고 조금씩 수정하며 거의 같은 맛을 재현해냈습니다. 방송 대본도 준비했습니다. PD와 작가가 대본을 짜줬지만 서영숙은 자신의 스토리를 직접 넣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를 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스토리가 있으면 훨씬 좋다고요. 서영숙은 대본을 고쳐 썼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반지하 월세방으로 떨어졌던 이야기, 반찬 가게에서 손가락을 베고 화상을 입었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드디어 방송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 홈쇼핑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며 거울을 봤어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긴장해서 얼굴이 굳어 있었죠.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쇼호스트가 격려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하라고요. 하지만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고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서영숙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웅크리고 있던 딸들의 얼굴을,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 2시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고 쇼호스트가 멘트를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서영숙을 비췄습니다. 처음 몇 초는 얼어붙은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진정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년 전만 해도 강남 펜트하우스에 살았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남편의 도박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반지하 월세방으로 떨어졌다고, 반찬 가게에서 손가락을 베고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어요. 매일 밤 울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겐 지켜야 할 딸들이 있었고 돌봐야 할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서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어요.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이 음식엔 제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살고 싶은 절실함, 가족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진심.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이 따뜻한 진심이 전해져서 힘든 하루를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주문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던 그래프가 갑자기 수직으로 치솟았어요. 쇼호스트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지금 상담원 연결이 어렵다고요. 준비한 5,000세트가 방송 시작 20분 만에 절반이 팔렸습니다. PD가 급하게 물었어요. 추가 물량 투입 가능하냐고요. 3,000세트 더 준비되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방송 종료 10분 전 총 8,000세트가 전량 매진되었습니다. 완판입니다. 매진이에요. 스태프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어요. 서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진 거죠. 쇼호스트가 다가와 손을 잡아줬어요. 8,000세트 판매, 총 4억 원의 매출이었습니다. 원가와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순이익은 약 1억 5천만 원. 이미 모아둔 9천만 원과 합치면 2억 4천만 원이었죠. 목표를 달성한 거였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온 서영숙은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딸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대박이라고, 우리 엄마 최고라고, 나 울었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전 이 거리 어딘가에서 절망하며 걷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죽고 싶다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의 자신이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 도착해 문을 열자 딸들이 뛰어나와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얼싸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을, 해방의 눈물을 쏟아냈죠. 다음 날 서영숙은 건물주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검은 가방에 현금 2억 원을 담아서 말이죠. 펜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2억 원이라고, 6개월 만에 갚는다고요. 할머니는 가방을 열어 돈을 확인하셨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역시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다고, 이제 자네는 진짜 사업가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따라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네는 내 노예가 아니라 파트너라고요. 두 사람은 찻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동료가 된 순간이었어요. 홈쇼핑 대박 이후 서영숙의 인생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예상치 못한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죠. 홈쇼핑 대박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영숙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어요.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했던 서영숙의 진심 밥상은 이제 전국 주요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부산 센텀시티, 대구 동성로, 대한민국 주요 도시마다 서영숙의 매장이 자리 잡았죠. 각 매장마다 하루 평균 3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2,000평 규모의 최첨단 식품 공장을 건립했어요. HACCP는 물론 ISO 인증까지 받은 위생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하루에 1만 개 이상의 제품이 생산되었죠. 묵은지 찜을 시작으로 김치류, 밑반찬류, 조림류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흘러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월 평균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업계 1위를 달렸어요. K-푸드 열풍을 타고 해외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미국 LA의 한인타운에 첫 매장을 열었고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도 진출했죠. 김치와 묵은지찜은 현지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숙은 이제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 새들어 살던 그 반지하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어요. 30억 원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근처에 5층짜리 메디컬 빌딩도 70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오피스텔 한 동도 소유하게 되었어요. 120억 원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식품 공장이 있는 이천 토지까지 합치면 총 자산은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5년 전 반지하 월세방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살던 여자가 말이죠. 이제는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소유한 건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숙의 새 집은 압구정동에 있었어요. 그것도 5년 전 잃었던 바로 그 아파트 단지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200평이 넘는 넓은 공간에는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통유리 창으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그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서영숙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큰딸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MBA 과정에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떠난 딸은 뛰어난 성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딸은 연세대 식품영양학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엄마의 뒤를 이어 식품 사업을 하고 싶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강남의 고급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24시간 케어하는 곳이었어요. 치매는 여전했지만 건강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서영숙은 일주일에 3번씩 병문안을 갔어요. 어머니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손을 잡아주면 미소 지으셨습니다. 서영숙은 이제 2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CEO였습니다. 진심식품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했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현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공장을 직접 방문했어요. 생산 과정을 지켜보고 맛을 체크하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업계 평균보다 20% 높은 급여를 주었고 4대 보험은 물론 각종 수당도 챙겨줬어요. 직원들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영숙은 강남 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최상층에 위치한 사장실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강남의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왔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신제품 개발 계획서, 해외 수출 계약서, 투자 제안서, 검토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오후 일정을 확인해 줬습니다. 서영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향긋한 원두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죠. 햇살이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5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물을 썰다 손가락을 베고 뜨거운 기름에 화상을 입고 매니저에게 면박을 당하던 그 시절이 말이죠.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고통과 굴욕이, 절망과 눈물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어요. 고통이 없었다면 이렇게 강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경비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로비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행색이 노숙자 같은데 사장님을 찾아뵙고 싶다고 한다는 거였죠. 이름을 물었더니 경비원이 대답했습니다. 최성훈이라고요. 순간 서영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전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죠. 도망치듯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영숙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왜 왔을까 생각했지만 뻔했습니다. 돈 때문이겠죠. 서영숙이 성공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게 분명했어요. 서영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명품 브랜드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절제된 화장, 목에 걸친 진주 목걸이.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다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만나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변해 있었으니까요. 헝클어진 머리,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때 묻고 해진 옷. 정말로 노숙자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중소기업 사장으로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다니던 남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서영숙이 다가가자 최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말라비틀어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어요.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멀리서부터 진동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최성훈의 눈이 커졌어요. 서영숙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이 떨리며 열렸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영숙아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영숙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차갑고 정중한 말투였어요. 남편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죠. 최성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지 제대로 서지도 못했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제발이라고 애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구걸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는 서영숙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최성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켜.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남편이라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서영숙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이봐요, 최성훈 씨, 말은 바로 해야죠. 당신은 그저 내 전남편었지. 최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미쳤었던 것 같아. 제발 살려줘. 그러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 없어 1층 작은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성우는 입을 열기도 전에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남자의 울음은 보기 흉했어요. 콧물까지 흘리며 흐느끼는 모습은 한때 가장이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망했다고, 도박으로 남은 돈마저 다 날렸다고, 거리에서 잠자고 쓰레기통 뒤져서 먹었다고 말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톱은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가득했어요.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밥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갈 데가 없다고 애원했습니다. 서영숙은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 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왔어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죠. 최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빚만 갚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빚이 있냐고 물었더니 5천만 원쯤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니 실제로는 더 많을 게 분명했어요. 서영숙은 한참을 최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한때는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고 두 딸을 낳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도박으로 가정을 파괴했고 서영숙과 가족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어요. 그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의 곰팡이 냄새, 딸들의 눈물, 어머니가 쓰러지던 날, 그리고 자신이 바닥에 무릎 꿇고 빌었던 굴욕적인 순간들이요. 김칫국물이 무릎을 적시던 그 순간, 사채업자들이 집을 뒤지던 그날,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서영숙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로 명함을 밀어냈어요. 이거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네 건물 주차관리원 자리가 비었다고, 지원하고 싶으면 여기로 연락하라고 말했죠. 최성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되묻는 목소리에는 충격이 가득했어요. 주차관리원이라고, 월급은 250만 원 정도 된다고, 식사와 유니폼은 제공된다고 덤덤하게 설명했습니다. 농담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자기 보고 주차관리원을 하라는 거냐고, 우리가 부부였잖냐고 외쳤어요. 서영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정중했습니다. 최성훈 씨가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일을 해야 한다고, 공짜로 돈을 줄 순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우린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라고요.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말씀드리는데 전 남편이라고 특혜는 없다고,
면접은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이 공정하게 볼 거라고 덧붙였어요. 최성우는 멍하니 명함을 쳐다봤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선택은 최성훈 씨 몫이니까. 서영숙은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서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씻고 그 냄새 좀 없애고 와요. 우리 회사 이미지 망치지 말고. 마지막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던 서영숙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아, 참. 참고로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최성훈 씨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됐지. 회의실을 나온 서영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함께 가정을 꾸렸던 사람을 저런 모습으로 보는 건 쉽지 않았죠. 하지만 동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한 행동들, 그가 가족에게 준 상처들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은 채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최성훈이 비틀거리며 나가고 있을 거였습니다. 서영숙은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최고의 복수라고요. 그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모욕 주는 것보다 자신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강력한 복수였습니다. 한때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여자가 이제는 건물주가 되어 그를 내려다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놀랍게도 최성우는 정말 지원했습니다. 인사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서영숙은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이 처리하라고,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말라고 지시했죠. 면접 결과 최성우는 합격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나이가 많고 경력이 없었지만 간절한 만큼은 누구보다 컸던 것 같았어요. 면접관들이 그 점을 높이 샀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성우는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했어요. 유니폼을 입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하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죠. 서영숙은 가끔 주차장을 지나가다 그를 봤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차를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닥을 닦는 모습도 힘들어하며 쉬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회사 말단 직원이 되어 있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숙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저 냉정한 사장으로서 한 명의 직원을 지켜볼 뿐이었죠. 어느 날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최성훈 씨가 성실하게 일한다고 결근도 없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다고 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성훈이 변했는지 아니면 그저 연기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서영숙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서영숙은 딸들과 함께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요양병원 정원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계절의 꽃들이 피어 있었고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죠. 휠체어에 앉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했습니다. 새 모녀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화로웠어요.
5년 전 반지하 방에서 서로 껴안고 울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큰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며 만나봤냐고요. 서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응, 주차관리원으로 일한다고 대답했어요. 멀리서 본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땠냐는 질문에 서영숙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무 느낌도 안 들었다고, 그냥 직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딸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다고,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서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이들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딸들과 어머니가 자신의 진짜 가족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최성우는 계속 주차관리원으로 일했어요. 놀랍게도 성실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았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냈죠. 도박도 끄는 것 같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어느 날 최성우는 인사팀에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사장님께 전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인사팀 직원이 서영숙에게 가져왔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서영숙은 한참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열었어요. 편지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다고, 당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내가 망친 당신이 이렇게 크게 성공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일하면서 매일 당신을 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 직원들에게 친절한 모습,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요. 그걸 볼 때마다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용서도 관심도 동정도 바라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다만 이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앞으로도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그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속죄라고 편지는 끝나 있었습니다. 서영숙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준 상처는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었죠.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지금 서영숙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책상 위를 비추고 있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봤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영숙, 그리고 두 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요. 작년 추석에 찍은 거였죠. 옆에는 또 다른 액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상, 여성 CEO 대상, K-푸드 수출 유공기업, 각종 상패와 인증서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서영숙에게 가장 소중한 건 그런 상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5년 전 반지하 월세방에서 쓰던 그 노트였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꼭 성공하자, 딸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자, 다시는 굴욕적으로 살지 말자. 삐뚤삐뚤하고 절박한 글씨로 적힌 다짐이 보였어요. 서영숙은 펜을 들어
그 아래에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해냈다. 나는 해냈다. 서영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어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을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밥상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가끔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5년 전의 자신을 반지하 월세방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울던 그 여자를 떠올려요.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넌 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만이 정상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절망을 겪어본 사람만이 희망의 소중함을 알 수 있어요. 서영숙은 그걸 몸소 증명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아무 경험도 없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았던 강남 사모님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일어서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절실함입니다. 절실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실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서영숙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녀는 50대 중반에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손가락을 베고 화상을 입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고 빌면서도 일어섰죠. 5년 만에 자산 300억의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해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의지와 열정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뿐이죠.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서영숙처럼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인생의 반전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당신의 손끝에, 당신의 선택에, 당신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입니다. 서영숙이 반지하 월세방에서 펜트하우스로 올라갔듯이 당신도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오늘도 서영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갑니다. 이제는 직접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재료를 손수 확인해요. 신선한 배추를 만지고 물을 쳐보고 고춧가루 냄새를 맡으며 품질을 체크하죠. 건물주가 되고 CEO가 되었지만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음식을 사랑하고 진심을 담아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학교 가는 아이들,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저들 중 누군가도 지금 힘들겠지, 나처럼이라고 서영숙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겨냈으니까 당신들도 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차가 회사 건물 앞에 멈췄어요. 내려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진심식품 주식회사.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니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서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말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조금 더 늘었고 흰머리도 몇 가닥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자신감과 여유가 넘쳤죠. 이게 진짜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서영숙 씨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흘린 눈물과 고된 세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당신의 왕관입니다. 인생 왕관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